안녕하세요. 트위터리안 여러분. 가족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가 그 2009 년부터 이 트위터 세계의 말 속에서 일상의 자잘한 낙을 의탁하고 살아왔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듣고 계신 중에 인사를 드리려니까 청심화 먹을 거 그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갑습니다. 신의 21의 김혜리입니다. 이번에 한 달 두 차례씩 목요일 밤에 랑데뷰라는 이름을 가진 코너로 신의 21의 배동미, 남선우 기자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어요. 이 랑데뷰라는 코너는 새롭게 세상에 나오는 개봉작 한 편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영화와 어떤 DNA를 공유하는, 혹은 저희가 공유한다고 우겨보고 싶은 그런 과거의 영화들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과거 영화 중에 많은 영화들이 저희가 또 신의 21이 무려 27년이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들, 지금은 과거의 영화가 됐지만 새로 나온 영화일 시절에 당시의 리뷰나 기사가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한테는 링크라는 천하무적의 그 갈고리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이 시간에 과거 영화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듣기와 함께 읽기도 손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영화 벨파스트 이야기를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가 적당히 마무리 지어졌을 때 배동미, 남선우 기자가 선택한 두 편의 같이 볼 만한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과 브루클린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벨파스트. 이 여러분께서 무대나 영화에서 현대 셰익스피어 극의 대가로 아마 제일 친숙하실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 연기보다 연출 쪽에서는 좀 작품들이 부침이 있었어요. 평가가 좀 좋은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작품 장르가 다양해요. 뭐 잘 아시는 토르도 필모그래피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완성도에 있어서는 또 평가도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감독으로서는. 근데 이번에 만든 이 벨파스트라는 반자전적 드라마가 어떤 전작보다도 좀 보편적인 인기와 호평을, 평단에서도 호의적인 평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에도 이렇게는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좀 적극적으로 싫어하기는 매우 힘든 영화,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반영하듯이 매해 그 오스카 작품상의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되는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으면은 이 시상식 시즌의 시작 부분에서 약간 이번 올해의 오스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관객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오프라인 영화제 상영이 줄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이 오스카 후보 노미네이션 발표 결과 7개 부문에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 7개의 부문은 뭐냐면요. 작품, 감독, 그리고 각본 중에 오리지널 각본, 각색이 아니라, 그리고 연기상 중에서는 여우주연상, 남우조연상. 그래서 잘 아시는 데임 주디 덴치와 그리고 그 부부 역할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맡은 거죠. 그래서 키아란 하인즈라고 하는 배우가 조연상 후보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운드 부문에도 올랐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보통 이 사운드와 사운드 편집상이 두 개로 음향상이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부터 사운드상, 베스트 사운드상으로 통합이 됐고 여기에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웬 모리슨 노래가 주구장창 이 영화에 나오는데 상당히 이제 감정을 자극한 발라드들, 근데 그 중에 만들어진 새로운 노래가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의 노미네이션 중에 케네스 브래너 개인으로 봐도 3개 부문 후보에 오른 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작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본을 썼고 자전적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감독을 했고, 그리고 제작자로서 작품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브래너가 또 트로피를 받게 되겠죠. 지금까지 케네스 브래너의 전적은 지난 32년 동안 5차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이제 후보 지명은 받았는데 실제로 수상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이제 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영화가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러 갈까 망설이시는 분한테 이 전반적인 이 스케치를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한테나 취향이 어떻건 주변의 친구들 누구한테나 원망들을 염려 없이 권할 수 있고 가족과 봐도 좋고 그러니까 누구랑 봐도 괜찮은 가족과 봐도 되고 데이트를 하면서 봐도 되고 아주 심지어는 아주 극한 경우에는 직장 상사하고 봐도 이렇게 무탈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좀 안전한 영화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제가 받은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뭐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오스카 7개 부문 후보 지명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시나리오와 그리고 뭐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는 있겠지만 감정적인 효과가 정확하게 계산된 촬영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심금을 울리는 벤 모리슨의 벨파스트 출신 뮤지션의 음악 그리고 저한테는 그 가장 시네마틱한 성취다 이 영화에서 생각되는 건 음향인데 그 음향 모든 것이 이제 관객을 편안하게 그 벨파스트를 가봤건 안 가봤건 그곳의 역사를 알건 모르건 좀 편안하게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와 나를 어린 시절에 지켜줬던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그리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먼저 저는 벨파스트 제가 방금 이제 역사를 모르셔도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조금 더 영화를 종잡기가 편한 그런 상식을 좀 일러두기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왜 여러분 영국 보면은 이제 본섬이라고 하는 큰 섬이 있고 옆에 이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 아일랜드의 윗부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랑 가까운 부분이죠. 스코틀랜드 밑에 뭐 잉글랜드가 있고, 근데 이 벨파스트는 아일랜드 중에서 영국의 영토인 곳. 아일랜드 영국령으로 왜 보통 이제 영국이 어디 뭐뭐로 구성되어 있냐 그럼 네 개를 얘기를 하잖아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 그러니까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의 아일랜드는 이제 1920년대에 독립을 했죠. 근데 그 독립할 당시에 이 땅은 북아일랜드는 스코틀랜드랑 가깝기도 하고 이 역사적으로 이 가톨릭 이 주류인 아일랜드보다 전체 아일랜드보다 개신교도의 인구도 인구 조성이 좀 달라서 아일랜드가 독립하는 당시에 영국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 이제 영토상으로는 영국이 아니지만 아일랜드 섬에 있는 그곳에서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일어났던 이제 정치적인 소요가 영화의 배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 영화 보는 재미를 너무 스포일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얘기인지 줄거리 시놉시스를 좀 말씀드릴까 싶어요. 때는 1969년 8월. 사실 미국 쪽으로 생각하면은 뭐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열리고 뭔가 이 자유의 기운이 이 바람 속에 맴돌고 이런 시기였는데 이때 8월 여름에 이 개신교도와 천주교도 신자가 어울려서 살아가던 그렇게 서로의 종교가 어떤지 따지고 묻고 하지 않고 어울려서 서로의 자식들을 돌봐줘가면서 살던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그런 오붓한 주거 지역에 이 종교 갈등의 파편이 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이고 영국하고 가까운 시민들과 이 가톨릭이고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갖고 있는 그런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구교도들과 이제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신교도 세력 중에 이제 과격한 부유가 좀 무력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그 충돌을 처음 이 평화로운 낙원 같은 사이좋은 동네에서 뛰어놀던 9살의 주인공 소년 버디가 목도하게 되는 그날, 문제의 그날을 이 영화는 한 오프닝 시퀀스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끊기지 않는 롱테이크와 되게 평화로운 오후와 폭음을 대비시키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버디의 가족은 개신교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린치를 당한다거나 피해를 입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이 혼란은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버린 불안과 폭력성은 이제
어떤 종교를 가졌든 모든 시민의 삶을 위협하게 되고, 그리고 좀 과격한 진영, 그러니까 개신교도 이웃들 중에 가톨릭교도를 몰아내자, 여기는 우리들의 땅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버디의 아버지에게 이제 선택을 강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에 돈을 대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떼지어서 행사하는 폭력에 가담하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버디의 부모한테는 그것은 두 개 다 받아들이기 힘든 압력이 되는 거죠. 여기에 때맞춰서 이제 집안의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버디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고요. 공교롭게도 원래 이 목수 일을 영국에 가서 며칠씩 하고 이제 집을 오래 비우고 들어와서 또 휴식을 취하고 또 일하러 가는, 그러니까 일터는 영국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정황이 너무나 불안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참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내한테 이런 설득을 하게 되죠.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을 서로 돌봐주는 이웃이 있다 그래도, 그리고 우리가 계속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주시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자라기 마련이고 우리가 언제나 지켜볼 수는 없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폭력에 가담하는 일이 생길 거고, 그것은 이곳을 떠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극히 부모다운 좀 멀리 내다보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그거보다는 이제 소극적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꼭 떠나야 할까 하는. 그리고 그럼 주인공 9살 소녀한테 이거는 어떤 문제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여기를 떠나자 그러면 여기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내가 친숙한 놀이터가 여기 다 있는데 어디로 가서 또 산단 말인가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버디도 이제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게다가 이제 버디는 같은 반에 공부 잘하는 여자친구, 그리고 가톨릭교도 집안의 딸인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하고 싶거든요. 첫사랑이거든요. 하지만 이 주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가족을 조여오게 됩니다. 이 영화의 이제 중요한 인물은 버디와 좀 터울이 져 보이는 형,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가족의 정신적인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매우 자정하고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까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부모 역할을 했던 두 배우가 이 영화에서 정말 그 관객을 많이 울리고 웃음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오스카 노미네이션으로, 연기상 노미네이션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와중에 9살밖에 안 된 이제 케네스 브래너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버디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왜 어느 파라고 서로를 가르게 될까? 기독교도와 개신교도와 천주교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누굴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별할 것이며, 이 모든 싸움은 무엇 때문일까? 이런 걸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어른들에게도 그 이해는 쉽지 않은 것이죠. 여담을 하나 줄거리에 덧붙인다면, 극중 이름이 케네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케네스 브래너는 또 굉장히 큰 배우이기 때문에 이번엔 출연 안 했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리서치를 해보니까 장면이 원래는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나이 든 상태에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의 씬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연기를 했다가 이제 다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름 이제 긍정적인 면은, 이제 감독할 때 왜 편집실에서 어떤 배우를 불러서 이제 현장에서 다 씬을 찍었는데 편집실에서 이제 손가락을 잘라내는 기분으로 당신의 그 사람의 씬을 다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전 상상도 안 가는데, 그때마다 막 정중한 이메일과 전화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굉장히 훌륭했는데 감독인 제가 무능해서 이제 출연 분량이 잘려 나가게 됐습니다라는 편지를 쓰는 이제 고통이 수반되는데, 얘는 본인이 본인 장면을 다 잘랐기 때문에 그런 편지는 쓸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줄거리를 잘 얘기했나요? 두 기자님? 네, 너무 재밌었어요. 딱 영화가 펼쳐지는 느낌으로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스포일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 줄거리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영화를 보실 때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해 봤던 것들인데요. 이 영화는 일단
사실주의적이에요. 근데 이 사실주의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사실적인 정도는 뭐 환상의 괴물이 나온다거나 뭐 푸주간 소년처럼 뭐 어린 주인공한테 막 천사가 등장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의미. 몬스터 콜즈 같은 영화처럼 벽을 뚫고 막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의미 정도에서 사실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벨파스트라는 영화에서 보게 되는 이 흑백 부분의 세계를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하셔야 되냐면, 이 세계는 버디라는 9살 아이의 시각을 통해서 돌아본 과거의 벨파스트와 과거의 엄마, 아빠, 어,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버디가 어떤 애냐는 거죠. 어떤 애죠? 케네스 브래너의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거는 즉 장차 영국을 대표하는 뭐 공연 예술가, 감독, 배우, 셰익스피어 전문가가 될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질을 가진 소년의 렌즈를 통해 돌아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대중문화, 그 당시 어린이를 매혹했던 그 대중문화의 렌즈를 통해 한번 이제 굴절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채색이 되고, 여기서 채색은 칼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은유적인 채색. 그런 얘기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묘사들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염두에 둘 것은, 이 영화가 정치 영화는 아니지만, 자, 이 가정이 아까 개신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고, 나중에 이 69년의 혼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카톨릭 교도들이 피해를 입고 나서 여러분들이 늘 많이 접해오셨던 그 IRA, 북아일랜드 해방군 뭐 이런 쪽의 구교도 쪽 세력이 이제 북아일랜드의 도시 뭐 벨파스트 이런 데서 뭐 폭탄 테러를 한다던가 이렇게 거세진 거예요. 이때 69년 상황에 대한 리액션으로서. 근데 그런 일들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스포일러인가 이 말을. 근데 어쨌거나 그런 아주 참혹한 혼란에 피해를 본 복판에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케네스 브래너의 가족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정치적 트러블의 배경이긴 하지만 다수자였던 개신교였고, 그다음에 생존한 그 정치적인 혼돈 속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의 케네스 브래너는 매우 성공한 예술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갔을 때 영국으로 이주해서 좋은 삶을 살았던 이렇게 운 좋은 가족의 관점을 벗어날 수 없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자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이제 과거를 돌아본 것이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영화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엔터테이너, 예술가가 될 소년의 관점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극 중에서는 뭐 버디가 계속 뭐 연극반에 들고 뭐 나는 커서 감독이 될 거야 막 이런 말을 하고 다니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지만 여기서 대전제는 이것은 이제 미래의 스토리텔러, 미래의 퍼포머의 감각으로 쓴 회고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점은 말로써 명시되지는 않지만 그냥 이미지로 보여줘요, 케네스 브래너 감독은. 그러니까 프롤로그가 이제 아일랜드, 아까 이제 배동미 기자, 남선우 기자가 얘기했듯이 현대의 컬러풀한 벨파스트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과거 흑백으로 넘어가는데, 그 흑백인 부분에서 유일하게 테크니컬러 천연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가족들이 극장에서 연극을 본다거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프로시니엄 아치 안에 연극의 세계 내지는 스크린 안의 세계만큼은 그런 화려한 천연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몰입해서 막 끌어낼 수 있는, 이거 뭐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이 소년한테 그런 세계들이 매혹적이고 황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님들의 모습 또한 보면은 정말 현실이기는 너무나 서로에게 애정이 깊고, 그 애정을 멋지게 이웃들 앞에서 과시하고, 또 굉장히 선남 선녀 배우들이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우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이미 도넌이라고 그레이의 50의 그림자 출연했던 배우, 그리고 엄마 역은 아웃랜더라고 하는 넷플릭스 시리즈에서도 나왔던 카트리나 발프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한, 항상 어떤 그 아들을
폭동의 와중에서 구조할 때도 완벽하게 커리 세팅되어 있는 머리와 너무 예쁜 옷을 입고 정말 유려하게 움직이는 그런 거의 모델 같은 외모를 가진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그 당시에 소년이 봤던 할리우드 영화 속의 스타들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님이 예로 드는 배우는 폴 뉴먼과 조앤 우드워드가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에 이렇게 섞인 모습이다. 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윤기나 뭔가 이 삶을 사랑하고 즐기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 외모와 별개로 이제 본인의 부모에 대한 기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너그러운 그런 조부모들의 모습도 어느 정도는 그때 이 소년이 듣고 싶었던, 혹은 그때 이 소년이 아니라 솔직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소년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 소년이 지금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60대 이렇게 된 이 성공한 아티스트가 돼서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떠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엔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기도 해. 언제나 어른 감독이 나는 아이의 시선으로 영화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아이의 시선으로 만들었다고 믿는 것은 좀 나이브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 소년이 즐겼던 그 장르의 컨벤션들 같은 것들이 이 영화 곳곳에 있습니다. 아니 현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뮤지컬에서 봤을 법한 이렇게 연출된 그런 톤으로 연출된 장면들이 있고, 또 어떤 보면은 이 서사적인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아빠를 괴롭히던 그 급진이 아니죠. 과격한 이웃 아저씨와 아빠의 어떤 대결 같은 것은 이 소년이 주구장창 보는 존 포드의 리버티 발란스를 쏜 사나이 같은 장면들이 많이 이 TV로 보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큰 길에서 서로의 다리를 쫙 펴고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구도들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떤 렌즈와 필터를 통해서 선택된 연출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조금 의아함이 덜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선택에 대해서 90% 선까지는 이제 즐기면서 봤는데요. 딱 한 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좀 이 애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 애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하고 딱 맞붙어서 좀 감정선이 툭 잘리는 것 같은 뮤지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씬은 약간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긍정적인 어떤 그 따뜻한 빛으로 감싸려는 노력이 좀 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이제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북아일랜드의 사회를 그 혼란을 정확하게 보여주겠다. 객관적으로 더 큰 문제를 그냥 이 소년의 삶 속에서 다루겠다는 것보다 이렇게 그런 그 혼란기의 부정적인 면보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서로한테 손을 내밀고 뭔가 한 덩어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가족과 이웃의 노력에 대한 회상이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노스텔지어라든지 이 그리움이라든지 가족애라든지 이런 따뜻한 감정들을 영화적인 형식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증폭시키는, 그래서 좋은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관객들이 그렇게 안배된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대표적으로 함축하는 것이 이 영화의 어떤 자막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보면 그곳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머물렀던 사람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합치면 뭐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 영화의 보편적인 호소력. 그러니까 이 어느 지역에 살았던 어느 나라 사람이더라도 그냥 자기 조건을 대입해서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스타일 중에서 배동미 기자, 남선우 기자는 어떤 점이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네, 스타일 면에서 저도 그 말씀하셨던 그 흑백과 컬러의 대비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음, 아, 또 남선우 기자는요?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집이 나오는 장면들을 아, 유심히 봤는데, 집에서 이 가족들, 특히 조부모와 대화하는 씬이 많잖아요. 네? 그들,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씬이 많잖아요. 너무 좋죠. 네네. 그 씬들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방향이라든지, 그 블로킹이 굉장히 절묘해서 그 프레임들을 지켜보는 재미가 또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이 영화는 흑백이라는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역 이름이 제목이라는 거, 그리고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면에서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돼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제 피상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태도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감독이 어렸던 내 관점이 아니라 어린 시절 감독이 자신이 충분히 사랑을 돌려주지 못했던 그 입주 가정부 여성의 시점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과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간절한 노력,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의 눈으로 세계를 보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재현한 영화고, 벨파스트는 정말 어린 내 자신의 눈으로 본 이 세계가 이랬다고 믿는, 지금 성인인 자기가 믿는 풍경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디포커스의 흑백 촬영인데, 그래서 이제 흑백 영화, 기존 영화들 중에서는 좀 화면의 질감은 좀 콜드워라는 영화랑 좀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또 흑백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에 대해서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흑백밖에 없었다. 그 당시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은 흑백이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TV, 연극, 영화가 세계관을 지배했던 이 버디라는 소년으로서 그 시대를 회고하면은 그 세계는 흑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미술적으로는 이제 이 영화는 벨파스트 로케이션보다 요 구역을 이제 세트로 지어서 찍었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들을 신경을 그리고 시각적인 레퍼런스들은 여러분이 이제 뭐 앵그리 영맨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1960년대 영국 영화를 대표했던 그 노동계급의 삶에 대한 영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키친싱크 영화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그 영화들로부터 이제 시각적 레퍼런스를 얻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이 이미지 외에 저는 오히려 더 사운드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랬는데, 저는 이 영화를 이제 극장에서 보시려면 극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주된 이유는 사운드예요. 이 영화의 사운드는 이 영화의 사운드는 뭐랄까, 뭐 폭동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가 터지는 굉음과 이런 사운드가 좋나 이렇게 짐작하시기 쉬운데 아니에요. 물론 거기 사운드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이 영화를 듣다 너무 놀란 게, 모든 사운드가 이 생활의 모든 소리들이 둥글게 이 어린 주인공을 감싸는 식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거는 마치 이 영화가 묘사하고 있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마을. 그러니까 이 온 동네가 거리를 둘러싸고 속살거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옆집의 소리, 그리고 뭐 바깥의 거리의 소음, 그리고 라디오, 이 험악한 뉴스를 전하는 라디오 소리, 그리고 1층에서 잉글랜드로 가는 아빠랑 통화하는 엄마의 전화 통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이 믹싱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이 관객들을 감싸고 들려오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 마을, 이 동네에서는 비밀은 없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도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소리로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선우 기자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영화는 이런 중간 공간들, 그러니까 사실 실내 장면들이 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화장실이 실외에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은. 근데 할아버지는 그 화장실 문을 열고 변기에 앉아 계시고, 손자는 그 조망만한 마당에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집의 큰 창을 열고 할머니는 창가에서 참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집에서도 왜 어린이들은 뭐 보육돼서도 그렇지만 어른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많이 엿듣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계단 위에서 듣기도 하고, 주로 아이들 방이 2층이니까 엄마 아빠가 심각한 얘기를 할 때 너 여기서 좀 기다려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한 걸음 떨어져서 듣고 있기도 한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딱 한 브릿지 공간들을 이용한 블로킹과 그 시각적인 블로킹을 반영하는
그리고 서로 계속 개입하고 흘러드는 이들의 삶의 방식을 이제 음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극장에서 볼 수밖에 없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두 기자들께서 무슨 영화를 골라오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제 경우에는 이제 이광모 감독님의 한국 영화 아름다운 시절이나 또 테렌스 데이비스 감독의 리버풀의 성장기를 그린 먼 목소리 정지된 삶 혹은 긴 하루의 끝, 롱데이 클로시스 이런 영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흑백이라는 점에서는 또 테렌스 데이비스 감독이 리버풀의 역사를 돌아본 시간과 도시라는 영화 이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택하신 영화들의 선정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주시죠. 네. 저는 앞서 김혜리 기자가 말씀하신 북아일랜드 분쟁을 격화시킨 그 조직 IRA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 켄로치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성당 영화는 전혀 아니고 어떤 분쟁과 정치, 뭐 정념 이런 영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결이 완전히 다르지만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같이 보면 더 영화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네, 골랐습니다. 그러면은 브루클린은요?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삶의 터전을 넓은 의미의 아일랜드라는 점을 갖죠. 이렇게 두 영화다 북아일랜드는 아니고 그리고 뭐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은 아일랜드 독립 전이니까 넓은 의미의 아일랜드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간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남선우 기자는 브루클린을 고르셨을까요? 네. 거의 맞추셨는데요, 제 마음을. 벨파스트에는 아일랜드에서 머무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부가 있고, 그 부부를 바라보는 또 아이가 있잖아요. 반대로 브루클린에는 아일랜드를 떠난 딸이 있고, 그 딸을 걱정하는 언니와 엄마가 있어서, 어쩌면 영화 벨파스트 이후의 이야기 같기도 했고, 물론 시기적으로는 브루클린은 1950년대 초를 그려서 벨파스트보다는 10년 이상 앞서지만 이미 떠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라서 벨파스트와 곁들여 보시면 또 재밌지 않으실까 싶어서 골랐습니다. 그러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바톤을 이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영화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영화가 시작하면 아일랜드 전통 스포츠 헐링이 벌어지는 1920년대 아일랜드 초원이 펼쳐집니다. 헐링이라고 하면 팀을 나눠서 막대기를 들고 작은 공을 이 골대에 넣는 팀 스포츠인데요. 마을에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헐링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친 모습인데 그런 다음에 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영국군이 들이닥칩니다. 아일랜드인은 공공집회가 아예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왜 모였느냐라고 하면서 영국 군인이 마을 젊은이들을 벽에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신원을 묻고 몸수색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17살 청년 미하일 오설리번이라는 캐릭터가 자신의 이름을 영어식 표현 마이클 그러니까 같은 스펠링인데 마이클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아일랜드식으로 하면 미하일이라고도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마이클이라고 하지 않고 미하일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영국군에게 두들겨 맞아서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아일랜드의 상황을 모르는 관객일지라도 1920년대 아일랜드 사람이라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 장면만으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당시에 영국군이 아일랜드에 주둔을 하면서 검문과 치안 활동을 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또 그 영국군의 활동이 굉장히 과격했다. 이 점을 이 오프닝 장면에서 충격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름을 영어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려 죽이는 건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 가혹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캐릭터가 한 명 저물고 주인공인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 데미언이라는 캐릭터는 이 모든 상황을 사실은 미하일이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데요. 배우 킬리언 머피가 연기하는 캐릭터이고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벨파스트의 버디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데미언 역시 아일랜드가 아니라 잉글랜드에서 일자리를 찾은 캐릭터입니다. 데미언은 원래 의사인데요. 아일랜드의 병원이 아니라 런던 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하일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런던행 열차에 오르려고 플랫폼을 찾았다가 데미언이 한 번 더 마음을 고쳐먹는 계기가 발생을 하는데요. 영국군이 기차의 그 운전수를 폭력적으로 때리는 걸 보고 그 길로 발길을 돌려서 잉글랜드가 아니라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이 이야기한 IRA라고 하죠. 이 군사 조직에 들어가서 대미연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IRA는 그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단체인데 이때부터 대미연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그 총을 들고 영국군을 죽이는 일에 뛰어듭니다. 대미연의 친구들 그리고 대미연의 친형까지 이미 IRA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려집니다. 잠시 이 맥락을 설명을 드리면 IRA가 사실은 1919년에 조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IRA의 초기 국면을 보여주면서 데미언처럼 관객이 왜 이들이 총칼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체험을 하듯이 당시 아일랜드가 처한 상황을 오프닝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재현을 하고 이후에 벌어지는 IRA의 방향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까지 나아가는 이 지향성에 대해서 세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IRA의 무력 활동이 사실은 얼마나 복잡한 정치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영화가 이 작품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난 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가 2005년에 촬영을 시작해서 2006년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리고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인데 감독인 켄 로치가 사실은 세계적인 감독이고 또 세계적으로 가장 정치적인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진보적인 가치를 담은 영화를 만들면서도 단순히 선전, 선동 영화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려 깊고 조심스러운 화법을 가진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소재로 영화를 만드느냐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지금 당대에 어떤 진보적인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네, 소리가 좀 끊기시나요? 네, 그러면 좀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작인 그 미안해요 리키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그 배달 라이더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긴 노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근에 벌어진 노동 현상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영화로 내놓는 감독인데 그래서 켄 로치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들 때 지금 왜 이 문제에 접근했을까를 들여다보면 이 영화를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제작 당시를 살펴보면 2005년에 촬영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5년은 사실 IRA가 무장 해제를 한 역사적인 해였는데요. 이미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에 영국은 북아일랜드를 직접 통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RA가 무기를 내려놓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에 영국, 아일랜드, 뭐 북아일랜드 이런 세 국가가 IRA 문제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맥락이 담긴 해에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점이죠. 재밌는 점은 이 영화가 IRA가 무게를 내려놓는 2005년에 제작이 됐고 다음 해인 2006년에 칸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7년에는 영국군이 아예 북아일랜드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국 정치 중심가인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IRA를 보자면 사실은 일종의 테러 조직에 가까운데 대처 재임 시절인 1980년대에는 대처한테 직접적으로 폭탄 테러를 하기도 했고 1979년에는 그 영국의 명령에 따라서 북아일랜드를 통치하는 북아일랜드 장관을 살해하기도 했고요. 1990년에는 영국 보수당 의원까지 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IRA 대원들이 집단적으로 단식 투쟁을 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극중 데미언 오도너반이라는 이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이 있었는데 이 실존 인물인 어니 오말리라는 인물 역시 40일간 단식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켄 로치는 이런 당대 분위기 속에서 IRA를 그저 테러 집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조직이 왜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초기 국면을 보여주면서 관객이 그들을 이해하도록 은근히 부추기는데요. IRA는 초기에는 아일랜드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분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북아일랜드를 완전히 아일랜드에 통합시켜서 통일하려는 운동으로 변모를 하는데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보면 이러한 맥락도 잘 녹아 있고요. 영국과 아일랜드 간 내전이 끝났다는 소식에 기뻐하던 데미안과 IRA 조직원들이 자신들이 속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극장에서 뉴스리를 보고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벨파스트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장 장면이 굉장히 환상적이고 어떤 어드벤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면 보리밭을 흔드는 에서는 어떤 청의 공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점에 주목해서 두 영화를 비교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벨파스트가 북아일랜드 분쟁 한가운데에서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가족의 소중함이나 일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영화라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은 그 분쟁을 키운 IRA가 어떤 정치 조직이고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지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현을 하는 작품입니다. 또 벨파스트가 흑백의 고전적인 멋을 품은 작품이라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은 무성 영화가 가진 고전미를 가진 작품인데요. 전투 장면이나 뭐 옥신 같은 무장투쟁 장면은 고전 무성 영화처럼 극적인 국면에서 브라스 연주로 약간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영화와 잘 어울리는 음악을 뭐 빰빰 이렇게 들려주면서 서스펜스와 긴장감을 만드는데요. 이때 왠지 무성 영화에서 보면 배우들의 눈도 막 커지고 가장되게 연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 고전적인 인상을 주는데 영화와 네, 꽤 잘 어울립니다. 북아일랜드 초원에서 대부분 촬영된 영화이고요. 벨파스트와 같이 장례식 장면이 등장하지만 벨파스트에서는 뮤지컬 영화 같기도 한 그런 흥겨움이 있는 반면에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슬픔과 비애감이 스며들어 있는 작품이어서 이 점에 주목을 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벨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19로 락다운이 되면서 고향인 벨파스트에서 분쟁을 겪으면서 집에 갇혔던 경험을 떠올려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북아일랜드 분쟁이 사실 역사적으로 다시 소환된 거는 최근에 브렉시트 이후거든요. 영국은 EU를 떠났지만 북아일랜드는 EU에 남아서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벽이 다시 생기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네, 이런 맥락을 이런 맥락이 있는데 그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은 이 IRA의 무장 해제 상황과 그리고 영국군의 당시 상황, 뭐 이런 사회 분위기 이런 데서 주목을 해서 작품을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또 이 마이클 파스벤더가 주연했던 헝거라는 영화 역시 이제 보리버튼을 흔드는 바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 아일랜드가 독립을 한 건 21 년인데 이 보리버튼을 흔드는 바람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배신당했다라고 느끼는 건 이 데미안이 속한 조직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문제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종교, 민족,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케노치 감독 사회주의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화국의 가치라는 것이 그 못지않게 민족적인 가치보다 중요했었는데, 이제 이 그 독립공화국이 되는 데는 27년이 더 걸려서 1948년에야 영연방을 탈퇴하고 이제 공화국 선언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굉장히 다른 톤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남선우 기자의 브루클린은 어떤가요? 네. 앞서서 제가 브루클린을 고른 이유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벨파스트의 이제 스포일러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벨파스트에 이런 문구가 자막으로 등장합니다. 남은 이들과 떠난 이들, 그리고 행방불명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음. 네. 브루클린은 여기서 말하는 이미 떠나온 이들, 떠나온 사람의 향수와 그 극복 과정, 그럼에도 고향을 지우지 못하는 그런 이민자의 마음이 이 작품의 주요한 정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혼란을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디에 살면서 누구와 가족을 이룰 것인가를 선택,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그 혼란이 이제 형상화되는데요. 작품의 간단한 프로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루클린은 2016년 작품이고 존 크로울리 감독이 연출했고 About a Boy on Education 와일드 각본을 쓴 것으로 유명한 니콘비가 각색을 맡았습니다. 제가 각색이라고 해서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원작 소설이 있거든요. 한국어로도 번역돼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브루클린이라는 작품은 감독과 작가보다는 배우로 많이 기억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시얼샤 로넌이 주인공인 에일리스를 연기하는데요. 어톤먼트로 시얼샤 로넌이 13살 나이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잖아요. 그 이후에 브루클린으로 처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브루클린은 당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각색상, 여우주연상 이렇게 3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었어요. 시얼샤 로넌 그리고 그가 연기한 캐릭터 에일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브루클린, 레이디 버드, 그리고 작은 아씨들로 이어지는 그의 필모그래피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한테 시얼샤 로넌이 약간 상경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야망을 가진 것만 같은 마스크라고까지 하긴 조금 무리가 있지만 당찬 청년? 목표가 있는 여자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있죠. 그런 약간 호기로운 인상은 실은 어톤먼트 초반에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브루클린에서도 시얼샤 로너는 아픈 언니와 그리고 엄마를 뒤로 하고 뉴욕에 돈을 벌러 가는 에일리스라는 캐릭터로 분해서 물론 향수병도 겪지만 상경의 아이콘답게 이걸 건강하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가 끝나버리면 너무 싱겁겠죠. 아일랜드에서 뉴욕으로 와서 사랑하게 되는 남자도 생기고 일도 학업도 열심히 이어가지만 주인공 에일리스는 고향에 돌아가야만 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향 아일랜드에 다시 정착해야 할지 아니면 새 삶이 이제 막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던 뉴욕으로 발길을 다시 돌려야 할지 선택해야만 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에일리스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어떤 궁극적인 이야기이자 터전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주는 용기가 될 텐데, 어떤 결정을 그녀가 하느냐를 따라가시면서 영화를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브루클린에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서 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 예. 아니, 네네. 어, 최애 장면을 공개하신다고 하니 어디? 아, 네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이 브루클린에 도착한 에일리스가 이제 약간 하숙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음, 음. 여성 전용 기숙사 같은 하숙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이제 다른 줄리오가 네, 네네. 다른 이제 여자 하숙생들은 뭔가 되게 치장에 관심 많고 어떤 남자를 잡아서 결혼을 할 것이냐에 되게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에일리스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초반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다른 아이들은 모두 파티를 어디 갈까 고민하는데 우리의 착한 에일리스는 성탄절에 갈 곳이 없는 아일랜드의 이민자 노인들을 위한 쉼터에서 배식 봉사를 하거든요. 그때 그 배식을 받으러 온 한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노래를 한 곡 하세요. 네, 맞. 네,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이번에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영화 보면서 들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청아한 거예요. 그런 목소리로 성탄절에 갈 곳이 없는 이민자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영화에 자막이 없어요. 게이로 아마 아일랜드 민족 언어인 게이로로 노래를 부르는 듯한데 이 자막이 없어서 무슨 뜻의 가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이 부분에서 얼마 전에 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살짝 떠올랐고 그 네, 뭔가 스페니쉬를 네, 스페니쉬 자막이 없었던 어, 네, 그 장면이 뭔가 이 영화의 기본적으로 흐르는 정서를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아니 두 제가 말. 초반에, 네, 두 마디 해도 되나요? 제가 초반에 이 영화가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가정을 이룰 것이냐, 어떤 남자와 살 것이냐의 선택에 이 여자가 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그렇게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젊은 여성의 혼란을 어떤 남자와 결혼할 것이냐로 딱 단순화하지는 않거든요. 되게 복잡다단한 고민들이 그 안에 녹아는 있지만 결정적인 장면, 이 여자가 하는 선택을 보여주는 그 특정한 대사가 있어요.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은 아, 그 대사하고 떠올리실 텐데 그 대사 때문에 저는 살짝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게 시대적인 한계이기도 할 테지만 그 여자의 선택이 그렇게 요약이 돼버리는 게 뭔가 탁 맥이 풀리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참고해서 영화 봐주시면 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어, 여기까지 브루클린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떤 대사인지 찾아내기 위해 또 다시 봐야 되나요, 저도? 아마 많이 기억을, 스포일러인가요? 어, 뭐, 이제, 뭐 제가 어떤 남자를 선택하느냐 뭐 얘기했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남자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름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천명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네. 아, 맥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브루클린 네네. 영화는 이제 여러 가지 배경도 다르고 좀 이 연출 방식도 다르긴 하지만 아일랜드라고 하면은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너무 뭐 기근도 들었었고 뭐 어느 정도의 기근이냐면 기근 때문에 인구의 10% 이상을 잃을 정도의 처참한 기근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다른 영연방으로 가고 그런 예들이 굉장히 세계 곳곳으로 떠나간 사람이 많았고 이제 그걸 반영하는 대사가 이
벨파스트에도 있죠. 그래서 뭐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동생이 토로하니까 그러니까 이 버디의 이모가 뭐 "아일랜드인들은 떠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브루클린에도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뭐 같은 영어인데 억양 차이가 뭐 그렇게 대단할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영어에 대한 그 벽에 비해서 마이너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또 오히려 그게 더 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 뉴요커들의 기대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브루클린에서도 에일리시가 그 아일랜드 억양에 대해서 카페 점원이 이렇게 호의적인 농담을 던졌는데도 확 굳어버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벨파스트에 맞아요. 네. 이 어린이가 버디가 엄마 아빠 얘기를 듣고서 약간 그거를 뻥튀기해서 걱정하는 할아버지한테 걱정을 털어놓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가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기억나요. 네.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어떡하냐. 억양을 놀리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는 정말 이제 모든 순간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제 그런 음. 배우예요. 이 배우의 연기도 너무 좋았지만 그래서 그때 이 할아버지가 해준 대답이 브루클린의 에일리시도 들었다면 되게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을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면 그건 네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맞아요. 이라고 얘기. 아 진짜 나도 어린 친구한테 저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새 그럭저럭 이제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뭐 네. 마지막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치기는 저희 아쉬우니 네. 청취자 먼저 말씀하세요. 질문을, 네, 마치기는 아쉬우니 청취자 질문을, 네. 네, 한번 드릴까 합니다. 그, 핑구님께서 김혜리 기자님이 추천하시는 주말에 보기 좋은 영화가 네? 궁금합니다. 잘 안 들려서. 동미 기자가 말이 좀 끊겨 진짜요? 가지고 네. 그러면 네. 선임 기자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벨파스트 관련된 질문이 있어. 그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벨파스트 해리 기자님도 좋아하시는 TV 시리즈 브로드처치의 알렉 하디 역, 데이빗 테넌트의 딸인 올리브 테넌트도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알아보셨을지 궁금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혹시 모이라 역할인가요? 저는 브로드처치를 안 봐서 잘 아니 모르겠는데요. 네. 훌륭한 작품입니다. 네. 서둘러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네. 데이트에서 확인을 해 볼게요. 데이빗 테넌트의 딸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올리브 테넌트라는 배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일단은 이렇게 주연들이 쭉 나와 있는 거에서는 못 찾겠는데 올리브 테넌트 다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이라가 좀 닮은 것 같긴 하네요. 데이빗 테넌트. 근데 남이면 어떡하죠? 막 갖다 맞는 것 같은데요? 사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캐서린이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캐서린이요, 캐서린. 이 항상 1등을 하고 나중에 주인공 결혼하고 싶어하는 소녀가 바로 데이빗 테넌트의 딸이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네. 요즘에는 정말 2세들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캐스팅에서 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나 뭐 리코리시 피자도 최근에 그랬었죠. 그럼요. 네. 이게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 배우들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또 질문? 다른 질문이 와서 질문과 어떤 청취자 반응 함께 전해드리자면 짱혜리 기자님 리액션 너무 사랑스러워요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퍼레이터 해주고 있는 김성훈 기자가 그동안 신의실 스페이스 진행을 많이 해왔는데 오늘은 또 성훈 기자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허전하고 그립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제 질문을 하나 넘겨드리자면요. 김혜리 기자님이 추천하시는 주말에 보기 좋은 영화 궁금합니다. 팟캐스트도 너무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주말에 볼 만한 추천작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개봉작 얘기하시는 거죠? 개봉작도 좋고 뭐 OTT도 괜찮지 않을까요? OTT는 너무나 너무나 작품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빨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금 개봉된 영화 중에 레벤드망 개봉했나요? 네, 개봉했습니다. 개봉했어요. 네. 이 레벤드망은 이제 여러분이 또 잘
독자로서 많이 알고 계실 아니 에르노라는 굉장히 얇고 사적인 그런 소설들을 많이 썼죠. 그리고 약간 불꽃 같은 문체를 갖고 있는 작가인데 이분의 자전적인 경험, 임신 중단의 경험을 그린 영화예요. 근데 이 굉장히 정사각형에 가까운 프레임으로 1950년대 당시에 누구의 조언도 도움도 얻을 수 없고 자신의 인생 계획과 어긋나는 임신을 유지할 수도 없는 젊은 여성의 뭐랄까 되게 고독한 싸움을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이게 뭐 주말에 보시고 기분이 맑아지실 영화는 아니지만 왠지 극장에서 오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황급히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 밖에는 뭐 이 스펜서라는 또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의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어떤 뭐랄까 우울을 주제로 한 아주 잘 만들어진 인형의 집 같은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고증을 무시하고 이 심리적인 본질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인물의 생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에피소드들, 기록들을 감독이 선택한 어떤 시간과 공간의 세팅 안에 다시 재구성을 해 넣은 그런 그 전기라고도 반전기라고도 할 수 있는, 바이오픽이라고도 안티바이오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저도 못 본 작품이 있는데 제가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있는 작품이 메리미라고 하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고편을 보고서는 별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약간 뭐 노팅힐의 이 재활용, 비슷하죠. 네. 근데 이게 미국 쪽 평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로맨틱 코미디가 또 평이 좋은 일은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닌데 상당히 평이 좋아서 저는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이 영화는 기자 시사도 안 했었어요. 별로 기대가 없으신지 수입사 쪽에서. 그래서 재밌다고 하니 여러분도 난 이번 주말에 로맨틱 코미디를 안 보면은 월요일을 맞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좀 메리미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작품이 그 콘서트에 갔다가 메리미라는 그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탑스타랑 결혼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흔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시사도 일부러 전화해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특정한 영화 그 멀티플렉스 체인에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급하지 않으시다면 다른 플랫폼으로 올 때를 이제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질문이 하나 더 와서, 네? 청취자 질문이 하나 더 와서요. 얘기해드릴게요. 급한데 저는, 아니에요. 여보세요? 기다리 네?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만 꼭 답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네. 이거는 또 저희 모두에게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부희님께서 저는 오늘 랑데부 들으면서 넷플릭스 시트콤 대리걸스도 생각이 났어요. 아, 기자님들 아,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김혜리 보셨나요? 저는 1회 정도 보고 마저 보질 못했는데, 그렇죠. 대리라는 거는 그 북아일랜드 지역의 이제 지명이기도 한데 지금 이게 한 줄기로 엮어서 봐야 되는 시리즈와 영화들이 지금 한두 편이 아닌 것 같네요. 근데 굉장히 당시에 유쾌하게 통쾌하게 보는 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트위터에서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날이 오면 한가한 주간이 오면은 또 이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대리걸스 시즌 1 봤고, 어, 당시에 저도 유쾌하게 봤던 기억이 나요. 아까 우리가 영어 액센트 얘기했었잖아요. 네. 지역별로, 나라별로, 특히 영국 안에서도 뭐 스코티시 액센트, 아일리시 액센트 다 다른데, 이 대리걸스라는 시리즈에서는 뭐랄까, 정말 농도 짙은 이들의 사투리를 정말 영어 시리즈 내내 들을 수 있어서 뭔가 그 악센트로 저는 데리걸스가 각인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들의 우당탕탕 학교 생활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음, 어, 대사들이 떠오르네요. 네. 음.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또 소녀들의 삶은 어땠나 뭐 이런 게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벨파스트에서 보면은 어
막상 같은 집에 사는 형은 나이 차이가 많아서인지, 그리고 일단 그 부모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 양쪽 세력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버디한테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거는 이 그 부인과 사촌. 그다음에 그 동네 누나 그 맞아요, 맞아요. 안 좋은 길로 인도하는 동네 누나라는 거. 그리고 이게 뭐 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별로 성별 그렇게 나누지 않고 어울려서 놀고 그런 모습들도 인상적인 것 같았어요. 이게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기억 속에 있는 놀이 풍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영화 보면 알겠지만 자신의 범죄자로서의 경력은 매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그 누나의 그런 꼬임에 넘어가서 뭐 약간의 그런 절도를 시도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것 네. 중에 조금 더 이 스펙터클이 컸던 그 에피소드가 이건 픽션이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 그렇구나. 약간 다 미나리에서, 네. 미나리에서 오줌을 할머니에게 먹인 것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로 영화로 풀어낸 스타일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미나리도 네네. 감독님의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였네요. 그 미나리도 연관된 영화라고 해서 소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날짜가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랑데뷰는 이게 처음이라 서툰 점이 많았을 거예요. 저희를 견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랑데뷰 코너는 2주 뒤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이죠. 2주 뒤 목요일 전인 거죠. 이 네, 상식 때도 스페이스를 하나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관한 시네 21 스페이스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보는 동시에 즐기고도 뭔가 멀티태스킹이 완전 가능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공지를 기다렸다가 알람 설정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카데미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 청취자 김학환님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딱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자님, 오늘 얘기해주신 영화 벨파스트 아카데미 어느 부문 수상을 점치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 또 각본, 서열은 음향? 뭐 사운드 쪽에서 타지 않을까. 제 감상의 기준을 둔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읽은 기사 중에서는 왜 벨파스트가 프론트 러너인가라는 걸 막 논증을 한 글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에는 작품상 감독상까지는 좀 파워 오브 도그라는 강자가 있어서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기자님은요? 저는 각본상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리지널로 자기의 경험을 녹여서 만든 거고, 그리고 저는 음향상도 말씀하신 것처럼 음향이 너무 좋았는데, 듄이라는 엄청난 대한 이 적이 있어서, 음향상도 좋지만, 아무래도 각본상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애니메이션 말고 여기에 주제가상을 주는 거 아닐까요? 주제가상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근데 나중에 틀리셨어요 하고 막 놀리기 없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들 생각하시면서 목요일 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요. 영화도 한켠에 있는 주말이 되시길 하루 앞뒀지만 미리 바라볼게요. 배동미 기자님, 남선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